이 350페이지 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가치 이론 해갖고 부동산 가치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냐 이걸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갖고 다니는 노트는요 22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22페이지. 자, 일단은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업자는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요 시장가치가 아닌 가치 있죠, 요걸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칙은 뭘로 평가하라고요? 시장가치로 평가하는데 그 외의 가치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시장가치라는 것은요 극히 잘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했을 때 있죠.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거래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이걸요 시장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밑에 해설 볼게요. 해설의 세 번째 줄 맨 끝에 볼게요. 해설 맨 끝에 보니까 통상적인 시장 찾으셨나요? 통상적인 시장은 일종의 자유경쟁시장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의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가치. 그러니까 즉 극히 정상적인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걸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3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불법적이라거나 일시적인 상황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이죠.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요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와 가격은 크게 그런 것 같은데 얘랑 구분해서, 자, 여기서는 감정평가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가치라는 것은요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이겠죠. 이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는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라고요? 감정평가사입니다. 누가 전문가라고요? 평가. 그래서 네가 좋다, 네가 평가한 게 제대로 된 가치라 인정해 주겠다. 근데 이거를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 이걸 뭐라고요? 가격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5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지만 10분 전에 거래해도 과거는 과거죠. 과거의 값이라는 거고, 이거는요 중개사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가치가 떨어지면요 떨어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담보 가치, 교환 가치, 장부 가치, 아니면요 그 과세 가치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요 주어진 시점은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개로 거래하지 여러 개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거 아니겠죠. 특정 시점에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격을 이루는 기초에는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요 가치로 전부 수렴하겠죠. 일시적으로 이게 가치라는 게 본질이라면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 있고 싸게 거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다 가치에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에. 2번 볼게요. 가격은요 수급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여 가격은 가치와 일시적으로 괴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요 대상 부동산의 현재의 값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거의 값이 따집니다. 과거의 값. 그리고 자,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4번에 볼게요. 가격이 변화하면 가치가 변하면 가격도 변할 수 있죠. 이거 변하면 얘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는 거죠. 맞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화폐 가치가 변화하면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발생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가겠죠.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오른 거에 떨어진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알겠죠? 화폐 가치하고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한다면 화폐 가치가 오르면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읽어볼게요, 거기. 자, 반대 방향으로 보인다. 변한다. 즉,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요, 하락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평가사가 평가한 게, 이게 이제 이걸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제대로 된 가치인데, 이걸 비싸게 거래할 수 있고, 싸게 거래할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아시고, 이거 지울게요. 자, 이 부동산 가치도 결국은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적정한 가치가 결정됩니다. 가치. 자, 물론 가격은요, 여기서 차이가 날 수 있죠, 약간. 자, 근데 장기로 본다면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때 이제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해 줍니다. 이거는 우리 수요 공급이 일어날 때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인데, 우리 감정평가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맨 먼저 유용성을 다른 말로 효용해 줍니다. 부동산이 인간에 주는 만족감 같은 걸 뭐라고요? 효용이다. 유용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주 동네가 쾌적해졌다. 그러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 커요, 작아요? 크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요를 변화를 주는 요인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유효 수요가 돼야 됩니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희소성이라는 것은 물건이 부족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절대적 부족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냐, 이걸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물건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이전성이라고 해서 권리의 이전 정도가 어느 정도 자유롭냐.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는요, 2년 동안 전매를 금지시켰다. 그럼 못 파는 거죠? 이것도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상호 결합하여 가치가 결정되겠죠? 상호 결합해서. 이때 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요, 형성 요인에 주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요거고, 요 동네가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재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거 발생하게 되니까 전국에 다 영향을 줘, 안 줘요? 줄 수 있죠. 전쟁 나거나 이런 건 다요, 일반적 요인이고, 요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걸요, 지역 요인이다. 요 지역에 원래 고등학교 없었는데 돌아왔다는 얘기죠. 요 지역에만 영향을 주겠네요. 그리고 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걸요, 개별 요인이다. 부동산이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새로 설치할 수 있죠. 요것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형이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동생한테 영향을 줘서 최종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원래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편리해서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지니까 부동산이 인간에 주는 만족감이 커졌죠. 그럼 이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은요, 유동적이며 서로 밀접한 영향을 준 겁니다. 얘들끼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거 모두 존재해야만 가치가 발생되죠. 이런 것들이 상호 결합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상호 결합해서. 어떤 학자는요, 이전성은 빼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대적 희소성은요, 인간의 욕망, 요거를 우리 경제학에서는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 그 다음에 욕망의 충족수단, 요걸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부족한 상태 있죠? 요걸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가치 발생 요인 중에 효용성은요, 인간의 필요라든가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이걸요, 효용이라는 겁니다. 유용성. 자, 소유권의 이전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효율성이 가치 발생 요인이다. 맞는 듯한데 효율하고 요거는 효용하고 다른 겁니다. 효용은 만족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 지우시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효용 아니면 유용성 집어넣어야 돼요. 효용 아니면요 유용성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볼게요. 14번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볼게요.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요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이거 틀렸네요. 2번 볼게요.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이거 맞는 거고, 효용 혹은 유용성은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 같은 거는요 쾌적성 이런 걸 따져볼 수 있습니다. 상업지 같은 경우는요 수익성, 공업지는요 생산성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부동산 가치는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얘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결합하여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도에서 뭐 어렵지 않게 물어보니까 답하면 돼요. 자, 드디어 이제 감정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 자, 요거를 지금부터 대상 부동산.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평가 대상 부동산인데 느닷없이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요 어디 있냐면 23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232페이지. 자, 이거 평가하는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이거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 지역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요, 지역 분석이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요인들 있죠. 동네에 이제 도로 같은 거 잘 깔려져 있는지, 지하철 같은 게 근처에 있는지, 뭐 주로 이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 있죠. 주민들의 소비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런 다음에 여기 와서 얘가 도로에서 가까운 놈인지 1년밖에 안 됐는지 아니면요 10년 된 거지 1층짜리인지 다 판단해 봐야 되죠. 이런 걸요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개별 분석.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거 하려는 최종 얘를 왜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요거를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냐 이거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하고 왜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지역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일단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표준이 뭐예요? 딱 중간 정도 이용했죠. 그러니까 요 동네는 다 뭘로 이용해요?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표준이죠. 그리고 딱 보니까 한 뭐 8층 정도의 상가로 이용한다고 치자. 이걸 표준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요걸 파악해 본 다음에 이 지역의 가치 수준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평당 한 뭐 1,500에서 1,600 정도 하는구나. 판단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이 부동산이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좀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해서 자, 우리 3방식을 적용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 가치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선행 분석이다. 이거 나중에 하는 거죠. 후행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왜 가격이 비슷해집니까? 비슷해진 이유는요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인접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꼼짝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부동성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왜 부동산마다 가격이 다 다르냐면 자, 뭐예요? 앞집 다르고 뒷집 다르죠? 1층 다르고 10층 다르죠? 개별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개별성 때문이고 이건 아무래도 얘는 이제 이따가 하겠지만 적합의 원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주로 이제 대상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균형의 원칙과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지금 지역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지역 분석을 어디까지 할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 다 평가하냐? 이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가 이제 거래 사례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 그럼 거래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지역 분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라고요? 건영 아파트인데 아무래도 우리 그 사례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동네가 무슨 동네요? 원래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여기서 구하는 게 좋죠. 근데 자, 그 시험에 물어봅니다. 괄호치고 여기가 무슨 동네예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요와 비슷한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라든가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고 치자. 여기서
그러면 얘나 뭐 생긴 게 거의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얘도 건영 아파트라는 얘기죠. 그리고 애들 학교도 있고 남편 직장도 있고 생활 근거가 이건데 얘는 비싸고 싸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이쪽 이사 와요, 안 와요? 평소 들려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얘는 안 살려고 하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대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동네도 이사 갈 수 있죠. 받고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근데 이런 데서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이 아파트하고 비슷한 아파트가 한두 동 있을 수 있죠.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지금부터 요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 그리고 요와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들을요 유사 지역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얘와 대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역,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쳐주는 지역 있죠. 요거를요 동일 수급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동일수급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범위에서 사례를 구한다면 이 정도에서는 다 지역 분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354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을 통하여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표준적 이용과 뭐라고요? 가격 수준. 지금 원래 정확히 하면 다 가치라는 표현 써야 되는데 가격이라 했더라도 다 뭘로 판단하고요? 가치로 간주해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이다. 맞는 거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하는 겁니다. 맞고, 지역 분석보다는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개별 분석보다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얘가 먼저 하는 거고 얘 나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요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인 반면에, 자, 개별 분석은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될 수 있죠.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 요거는 주로 요 부동산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미시적 분석이다. 오른쪽 볼게요. 16번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근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이 아니라 얘는 속해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있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틀린 겁니다. 속해 있는 지역으로 해줘야 돼요. 지역 분석은요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형성 요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유효 이용 지우시고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 요인을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 볼게요. 개별 분석은요 당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지역 분석은요 지역적 특성하에서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지금부터 개별과 지역을 바꿔놓으세요.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을 바꿔놓으세요. 바뀐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3번에. 자,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요 지역적 특성하에서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4번에 지역 분석은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 개별 분석은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균형과 적합을 바꿔놓으세요. 지역 분석은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깊고, 그 다음에요 개별 분석은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좀 깊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의 개별 요인은요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라든가 조건 등 제반 요인들 있죠. 도로에서 가깝냐 뭐냐 이런 거 답을 하고요 개별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이거 보통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는요 보통 동일 수급권을 파악할 때 도심으로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 있죠. 이런 범위와 대체를 일치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 범위 있죠. 이런 거와 대체를 일치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이 농지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거를 이행지라고 해요? 후보지라고 해요?
원래 농지 지역이 상업지로 전환되어 있다. 이거를 이행제 후보지에 후보지입니다. 아, 이건 농지고 이건 이거는 뭐예요? 택지 지역이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주거 지역이 상업지로 전환 중에 있다. 이거는 이행제 후보지에 이행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동일수권을 판단할 때는요, 이미 상업지역으로 바뀌려고 한다. 그러면 가격은 다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요? 다 올랐겠죠?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 어디에 집중돼요? 상업용 쪽으로 다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수권을 파악할 때는 뭐라고요? 전환 후의 용도를 기초로 해서 동일수권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환이 완만하다. 전환이 완만하다는 얘기는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면 성숙도가 완만하다 이럴 경우는요,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될지 이럴 때는 뭐라고요? 전환 전의 용도로 따져야 돼요. 알겠죠? 전환 용도에. 자, 읽어볼게요. 18번. 틀린 것은 1번. 성숙도가 낮다는 얘기는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 전환이 완만하다. 이런 경우에 후보지의 동일수거는요, 전환 후회가 아니라 전환 전의 용도 지역의 동일수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18번에 3번 볼게요. 지역 분석은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분석하고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분석이다. 맞는 거고, 맨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에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지역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뭐라는 거예요? 개별 분석하는 겁니다. 20번 볼게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까지 분석이 이루어진다.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4번. 유사 지역이란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유사 지역 지으시고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같이 공유하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요, 인근 지역 해주는 겁니다. 5번에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얘가 전체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라면 얘는요, 부분적이고 미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인근 지역이 어디 갔어요? 인근 지역이 만약에 신개발되거나 재개발되면 아파트 같은 게 새로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마르고 닳도록 깨끗한 주택으로 남나요? 시간이 꽤 지나면 낡고 노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 나가죠. 이걸요,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이다 해줍니다. 뭔 현상이라고요? 수명현상이라는데, 우리 부동산 학자들은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4개, 5개. 그래서 이거는요, 성쇠천악이다. 성성 뭐라고요? 쇠, 천, 악.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성숙기, 이거는 성장기입니다. 이거는요, 성숙기예요.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는데, 태어나자마자 성장한 상태로 태어나나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20살로 태어나나요? 그러지 않겠죠? 처음에는 좀 얌전히 조그맣게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성성하면요,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성장기 때는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됐다. 그러면 가치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무척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숙기 때는요, 가치 수준 자체가 최고일 때입니다. 가장 높을 때. 이때부터 경제적 수명이 다 한다는 얘기죠.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산 거 같은 거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재개발한다고 소문내기를 올라갈 수 있죠. 헛소음이 다 떨어질 수 있겠네요. 들쑥날쑥하다가 이때까지 재개발이 없으면요, 슬럼 직전에 간 단계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언제라고요? 가격 상승률이 최고다. 이때는 뭐라고요? 가격 수준이 최고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도시 들어서니까 아무래도 그전엔 논밭이거나 아니면 달동네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막 들어와 안 들어와요? 막 들어오죠. 이걸 상향 여과 활발하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하향 여과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하향 여과 뭐라고요? 시작된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가 천이기 때가 하향 여과가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뭐라고요? 활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빠르다면 이때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재개발이 빠르게 시작하면요, 이때 시작하는 단계고,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입니다. 재개발을 하고요, 활발한 단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슬럼가로 변할 수 있죠. 슬럼 직전에. 22번 볼게요. 자,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성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 현상이 있다. 굉장히 안정돼 있겠죠? 가벼운 상승을 볼 수도 있고, 이거 맞는 겁니다. 쇠퇴기에는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 시기로, 그러니까 시작되는 시기로 낮은 수준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돈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주민들이 유입되는 시기죠. 하향 여과가 시작되는 단계니까. 그 다음에 3번의 천이기는요, 여과 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등 성장기의 특성과 유사한 모습을 본다. 얘도 올라가죠? 근데 얘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죠? 왜 그래? 얘는 서로 입지 경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젊은 층들이 몰려드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기대 심리. 그러니까 해설을 다 무시하시고, 여기와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 성장기 때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악화기는요, 천이기를 지나 나타나는 단계로 지역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에는 슬럼화 과정에 접어드는 특징을 보인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천이기에서는 재개발이 일어난다면요, 악화기가 도래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재개발을 했다. 그러면 요건 안 오겠죠? 다시 또 여기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까 이 빨간색 이런 거 있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상향 여과가 활발하다. 여기서부터는요,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여기는요, 하향 여과 활발하다. 그래서 다른 거는요, 다 그냥 상식적으로 답하면 돼요. 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우리 갖고 다니는 노트는요, 226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동산 가치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한다. 그러면 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어떤 거는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요, 떨어지겠죠.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이는데, 이런 걸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제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대원칙이다 해줍니다. 중추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원칙이다. 이거는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은요,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선을 이용할 때 있죠. 그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부동산 내부와 관련되어 있는 원칙들, 이걸 뭐라고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혹은요, 내부적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절히 어떻게 갖출 거 좀 갖춰야 되겠죠? 주차장 같은 거 안 갖추게 되면, 자,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천정 같은 게 더 지나치게 높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가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이걸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 그럼 가치가 높겠죠. 근데 어떤 부동산은요,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으면 제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죠. 이때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최유효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대외적 원칙이다.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돼서도 관련되어 있는 원칙이 있는데, 시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은 둘 다 지금 요거나 둘 다 현재는 수익이 똑같은데, 얘는 앞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된답니다. 그럼 사람들은 가능하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걸 이용하는 게 좋겠죠. 이게 제대로 된 이용 아닙니까? 그죠? 뚝뚝 떨어진 걸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시간과 관련돼서 요거와 관련되는 원칙을요, 시간의 원칙이다. 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이제 간접 원칙이라는 겁니다.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고 간접적으로만 관련되는 원칙이다. 자, 일단 써볼게요. 우리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해줍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자, 하나 정도 더 한다면요, 수익은 처음에는 체증했다가 나중에 체감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 원칙은요, 경쟁의 원칙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하나 정도 한다면 적합의 원칙 정도, 요 정도를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시간의 원칙은요,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측의 원칙 요 정도. 자, 요거는요, 수요 공급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 마지막으로요 대체의 원칙.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히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말 뜻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빨강색으로 하나씩 써놓는 거 있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빨강색으로. 먼저 부동산은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룰 때,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죠? 어떤 백화점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으면 낭비를 가져올 수 있죠? 너무 적으면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짜증나니까 안 가죠? 예,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적절히 갖출 거 갖출 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때가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설비 같은 걸 잘 못 갖췄다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걸 잘 못 갖췄다 그러면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는요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는지 공헌도를 합친 거라는 얘기죠. 기여도. 예컨대 주차장 설비를 딱 했더니 사람 엄청나게 끌어모은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기여도를 합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비 딱 했더니 가치가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가 투자. 그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기업은 그 물건 만들어 팔면 돈 생겨 안 생겨요? 이걸 생기면요 가장 직접적으로 수익 창출에 공헌했던 노동이라든가 자본, 경영 있죠? 이런 거에 우선 배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남는 게 있다면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토지에 배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나중에 배분되는 금액을 기초로 해서 가치가 결정될 수 있죠. 이걸요 수익 배분의 원칙을 하는데 나중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환원법에서 요거의 근거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요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30평짜리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자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수익이 증가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분양 같은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나 임대도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점점 체증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요 벌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수익이 체감한다 이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집약한계라는 겁니다. 이거라고요? 집약한계. 그래서 이걸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그래서 추가 투자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추가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의 기준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의 원칙은 말 뜻만 하시면 됩니다. 경쟁의 원칙은요 자, 이 어떤 사람이 대학교 앞에다가 라면집 차렸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아줌마들이 가만둬야 하나도요? 우죽순 막 생기겠죠? 그러면 먹을 게 있는 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과 이유는 경쟁을 야기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요, 초과이는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걸요, 경쟁의 원칙. 말뜻만 하시면 돼요. 그럼 적합의 원칙은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할 때가 가치가 높아 안 높아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탄공장 한복판에 공장 한복판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 그때는요 이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들이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끊임없이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한 다음에 이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입니다.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컨대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이 예상돼야 안 돼요? 그럼 서로 막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높아지겠죠? 쓰레기 매립 입장에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장래 예상되는 편익 아니면 수익에 따라 지금 시점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여기 이제 수익환원법은 이따가 장을 하겠지만 장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순수익, 이걸 환원율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익 환원율을 결정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순수익 환원율의 결정의 근거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되는 겁니다. 수익 방식은 전적으로요 예측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예요.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요 장래 예상되는 오염에 따라 적용되는 환원율이죠. 이걸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은요, 부동산도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공급이 증가하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다만
일반적인 제한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근데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있지만, 예, 그 아파트 같은 거는 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다 뿐이지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의 근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중성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대요.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가격은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말하고요. 부동산 가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은요. 부동산은요. 대체 가능한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 있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요. 대체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여기 삼성 아파트가 있고 대림 아파트가 있는데 자,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삼성 아파트는 평당 1,300만 원 나와 있고 얘는요 1,800만 원 나왔답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하나 얘를 이용하나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죠. 애들 학교도 있고 그의 근거도 이건데 얘는 비싸고 싸다면 사람들은 싼 거를 소비하려고 하죠. 싼 거 평소 늘려고 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건 살려고 하니까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얘는 안 살려고 하겠죠. 떨어지니까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자 우리 나중에 뭐 비교 조정 작업한다. 비교 조정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뭐 사례를 가지고 어쩌고 하는 거 있죠? 다 이걸 뭐라고요? 비교 조정 작업이다. 이거 하는 게 가장 큰 근거가 대림 아파트의 가치를 구하려는데 주변에 똑같은 게 삼성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차이점만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대체의 원칙에 있는 겁니다. 자, 뭐 시끄러웠나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웠나? 너무 시끄러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6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2번 해볼게요. 대체의 원칙은요.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가 있는데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 혹은 만족감, 효용이 동일할 때는요. 가장 가격이 싼 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균형의 원칙은요. 자, 내부적 관계, 내부적이라고 표현돼 있죠. 내부적, 요 앞에다가 이제 괄호 치세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인 의미로 있죠. 여기까지 괄호 닫으세요. 괄호 닫았죠? 그러면 이 괄호 치고 괄호 닫고 한 것만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균형의 원칙은요. 부동산 구성 요소들의 결합 있죠? 내부 구성 요소들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용을 강조한 것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근데 뭐가 틀렸냐면 요 괄호친 게 틀린 겁니다. 괄호친 게 뭐냐면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자, 적합의 원칙은요. 내부적 원칙이에요? 외부적 원칙이에요? 외부적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틀린 겁니다. 내부적 관계가 아니라 외부적 관계 혹은요 대외적 관계의 원칙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기여들을 전부 다 합친 거라는 얘기입니다.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든가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해야 하네요? 하죠. 맞는 겁니다. 26번 볼게요. 가격 재원칙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 배분의 원칙. 자, 수익 배분의 원칙에 따르면요. 토지에 귀속되는 이익은 맨 나중에 귀속된다고 했죠. 이거를 결국은 토지에 귀속되는 건 잉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약간 어려운데 맞는 겁니다. 초과이윤은 경쟁을 야기하며 경쟁은 결국 초과이윤을 감소 또는 소멸시킨다. 이런 건 다 경쟁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경쟁의 원칙.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이걸요.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주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는 걸요.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겠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다음 외부 요인에 의한 경제적 감가는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고
내부 구성 요소에 의한 기능적 감가는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자, 보세요. 자, 경제적 감가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적합의 원칙. 기능적 감가는요, 경영의 원칙과 관련되는 겁니다. 27번 볼게요. 부동산의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가격 원칙. 추가 투자 나오면 두 가만 기하시면 돼요. 기여의 원칙 아니면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둘 중.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네요. 5번 답하면 됩니다. 5번. 한 장 넘겨볼게요. 28번.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 볼게요.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이 있다면 원가법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해야 돼요.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거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대체의 원칙은요,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가 있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나중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런 거에 토대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비교 조정 작업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31번 볼게요.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 뭐 겹치는 것들입니다. 1번 볼게요.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균형이 있어야 된다. 구성 요소대 결합 있죠? 주차장이라든가 내부 설비 같은 게 좀 갖추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균형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의 원칙. 이렇게 3번 틀린 겁니다. 4번에 변동의 원칙이란 가치 형성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 하는 걸요, 변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34번 볼게요.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낸 난방비의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거는 내부 구성 요소 하나에 제대로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균형의 원칙 관련되어 있는 거고,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하여 후보지 지역 분석을 통하여 표준적 이용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판매시설을 입점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적합 원칙. 그래서 1번을 답해야 돼요. 몇 번이라고요? 1번.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거 하려고 하면 그 점수 못 맞아요. 제가 이게 빨간색 이런 거 있죠? 이것만 탁탁 기억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거 암기하면 압니다. 다 여기서 물어봅니다. 거의 뭐라고요? 다 여기서 물어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감정평가를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냐 한 거고, 지금부터는요,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자, 실제로 평가해보는데, 여기에는 크게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딱 세 가지가, 딱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요걸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걸 기초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우리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요와 유사한 놈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나 요걸 기초로 해서 차이점을 수정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세 번째는요,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요거 기초로 평가하는 방식을요, 원가 방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냐,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비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래 예상된 수익 있죠? 요걸 기초로 평가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또다시 이제 가치를 구하는 방식, 임료를 구하는 방식, 가치 임료를 구하는 방식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얘는요, 먼저 어디 갔냐면, 자, 먼저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 해줍니다. 자, 임료를 구하는 걸 뭐라고요? 적산법 해줍니다. 요 정도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원가법, 적산법. 그 다음에 얘는요,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가치를 구하겠다 해서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를 구하는 건요, 임대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 하에 가치를 구하는 걸요, 수익 환원법이라는 겁니다. 수익 뭐라고요? 환원법. 임대료를 구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이다. 입니다. 수익 분석. 이렇게 해서 일단 기억하시고. 요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공급선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비용 곡선입니다.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자기도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거기 상응하는 단위당이 막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포함해서. 결국은 공급자 측면에서 받고자 하는 가치를 얘기하는데 얘는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받고자 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이렇게 평가한 게 원가 방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라는 게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효용 곡선입니다. 한계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 해갖고요, 효용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만한 만족감이 있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이만큼 만족감 이거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만큼. 자, 그리고 이 만족감 다른 말로요, 효용, 아니면요, 편익, 아니면 구체적으로 수익,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상되는 수익, 아니면 편익,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 있죠. 이거는 소비자 측면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죠. 결국 이게 수익 방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이런 걸 중심으로 평가하는 걸요, 수익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그 균형 가격이 결정됩니다. 요걸 결국은 거래되는 가격 있죠? 이걸 기초로 평가하는 게 뭐라고요? 비교 방식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교 방식. 근데 만약에 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면 어떤 시장이라고요? 완전 경쟁이라면 기억날라나 모르겠는데 균형에서 벗어나죠? 곧바로 돌아옵니다. 벗어나죠? 돌아옵니다. 다시 해요? 남아 돌면 내려가죠? 모자라면 올라가겠죠? 항상 이 균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요, 이 점에 이른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뭐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이거는 자본주의 학자들이죠?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마샬 이런 사람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건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물론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항상 달라진다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평가해야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이 원가 방식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번 평가한 가치를요, 시산가액 혹은요, 시산가치라는 겁니다. 시험 삼아 계산한 가치를 뭐라고요? 시산가치. 그 다음에 비교 방식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시산가치.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킨슨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익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럼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수익 방식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시산가치를 딱 정한 다음에 그래도 가장 이 부동산에 적합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가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면 요걸 기초로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되 다른 거로 평가한 거 있죠? 그러니까 조정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든가 아니면요,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는 겁니다. 여기다 70% 주고 여기다 15% 주고 15% 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라. 이걸요, 시산가치의 조정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시산가치 조정.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368페이지.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가 방식은요, 이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 무슨 원리라고요?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구하는 거를요, 원가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적산법. 비교 방식은요, 시장성 원리에 따라 가격을 구하는 걸요, 거래사례 비교법 해줘야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은요,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 가격을 구하는 걸 뭐라고요? 수익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걸요, 수익 분석법. 요거 최소한 요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수익 분석법. 오른쪽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가법은요, 잠시 하겠지만
자, 얘는요,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 있다면, 5년 된, 예초에 건물이 1억이 들어갔는데, 1억이 들어갔답니다. 근데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3억이 들어간답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다. 그리고서, 자,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가치가 떨어졌겠죠? 요 가치 감소로 빼내는 겁니다. 감가 2개. 이렇게 해서 가치를 구하는 걸요.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원가법은요,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자, 여기서 이걸 빼내는 걸요, 감가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감가 수정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요,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사시지계 곱해야 돼요. 뭐라고요? 사시지계다. 자,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요인의 비교치, 개별요인의 비교치. 물론 면적도 차이가 난다면 다 개별요인의 일종입니다. 다 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정보정, 시점수정. 니은번은 사정보정입니다. 사정보정, 시점수정.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뭐라고요? 이게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고, 수익환원법은요. 자, 수익환원법은 요거죠. 장래 예상되는 그 수익이 있을 겁니다. 예상되는 뭐라고요? 수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한다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할인하거나 환원해서 가치를 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환원하거나 디귿번호 할인이라는 표현 써야 됩니다. 뭐라고요? 할인. 자, 이따가 하겠지만 전통적 소득적법에서는요, 이거를 환원한다 표현하고 할인 현금수준속법에서는요, 할인한다 해줍니다.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자,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시산가액의 조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3방식의 적용걸과 각 시산가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산술평균한다. 이게 다 틀린 겁니다. 산술평균 나오면 다 틀려요. 그래서 가중평균 하든가 주된 방법을 기초로 해서 부수적인 방법으로 수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이거 틀린 겁니다. 산술평균 나오면 틀려요. 부동산 가격은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게 항상 같다는 거 있죠? 그거는 마샬이 얘기한 건데 현실적으로는 3면 등가성 이론이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하여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자가 필요 없다. 다 틀린 겁니다.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이 안 되는 바람에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바꾸고 거꾸로 해주면 돼요? 다 거꾸로. 자, 안 써도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3방식의 적용 결과 각각 상출한 적산, 비준, 수익가액을요, 대상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라 시산가액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산. 일단 한번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한 걸요, 시산가액 혹은요, 시산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 시산가액 조정은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시산가액을요,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틀렸다고 했죠? 산술평균하면 다 틀린 겁니다. 가중평균 이런 거 나와야 돼요. 5번 볼게요.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 방법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 자, 이 주된 방법을 기초로 해서 다른 방법을 평가한 걸 가지고 합리성을 검토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약간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맞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치가 1.2억이랍니다. 자, 거래 사례가 이제 비교 방식입니다. 몇 번 하니까 이제 이거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조성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은요, 1.1억이랍니다. 원가 방식으로 구한 겁니다. 1.1억.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임대료를 통해서, 여기 임대료는 예상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예상 임대료를 통하여 구한 시산가액 있죠? 장래 수익을 기초로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1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죠? 주된 방법을 기초로 해서 부수정교로 수정해 주든가 아니면요, 가중치가 주어져야 합니다. 가중치. 가중치를 보니까 거기 나왔죠? 가중치가 원가 방식에 20%, 비교 방식에 50%, 수익 방식에 30% 주랍니다. 자, 조심할 거는 여기다가 20을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0.1을 곱해야 돼요. 여기다 얼마라고요? 0.5. 여기다 얼마라고요? 0.3.
이렇게 다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더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1.120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125.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